큰일 나시나요? 저 찾아봐 또 얘기를 하죠.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못 갑니다. 핵심은 국어라는 거죠. 그렇죠? 국어만 잘하면 무조건 명문대 가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최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많이 오셨네요. 우리 기파랑문형 초중등 프로그램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원장이 Q&A 좀 답변을 할 거예요. 기파랑문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문해력이나 국어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사진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 15년 동안 변하지 않고 싶었지만 많이 변해버렸어요. 네. 완전히 무너졌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그렇죠? 짧은 기간 내에 많이 무너졌어요. 네. 어쨌든 EBS 교육방송 뭐 이런 데서 오랫동안 고강 이제 했고 지금 기파랑문해원 그다음에 후풀국어학원, 후풀나라샤 이런 브랜드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우리 그 후풀국어 연구소라고 이제 요 책들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재가 정말 그 남다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제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교재가 이제 밖에 교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밖에 끝나고 교재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입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 제가 입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입시에 대해서 일단 보니까 우리가 수시에 이제 교과가 있어요. 교과, 그렇죠? 주요 15개교, 서울 주요 15개교 파란막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전국으로 안 보고 학생부 교과 우리 수시에서 내신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요게 한 10% 정도의 비율로 주요 15개교를 가네요, 그렇죠? 그 학생부 교과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그 1.0이라고 하는 그런 구간이 과거에는 이제 전교 1등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뀌는 입시에서는 전교 한 5등에서 6등까지 1.0이 나올 것 같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에서 6배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사실 순수하게 내신만으로 뽑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보겠습니까? 일단 수능 최저를 볼 것이고, 그렇죠? 또 학생부도 교과에서 좀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미. 면접도 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교과도 이제 내신만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내신만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이제는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입시 설명이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다 하면 되니까. 그래요. 종합은 33.7%예요. 굉장히 많네요. 요거 이제 학생부까지 관리하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지금도 수능 최저라든지 면접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역시 뭐예요? 내신 그리고 학생부 관리, 수능, 면접 다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수시를 못 쓰는 애들이 이제 정시를 이제 노리는 애들이 수시에 쓸 거 없으니까 주로 논술 전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논술은 철저하게 수능 능력을 가지고 보는 게 논술입니다. 그래서 논술은 고3 때 가서 조금 하면 되고 오직 수능 실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시는 수시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2월 되면서 못 뽑은 애들을 2월 시키면서 거의 45%에 육박할 정도로 정시에서 많이 뽑습니다, 지금. 그러나 재수생이 7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학생은 한 15% 정도의 비율로 정시로 간다 해서 10%, 30%, 8%, 그 다음에 15% 요 정도로 서울 주요 15개교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앞으로는 정시에서도 지금 학생부를 서울대 연고대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금 다 서울대 연고대 갈 거잖아요. 그래요. 벌써부터 서울대 연고대를 포기한다는 거는 좋아요. 빨간 막대를 보는 상황에 와야 됐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 이제 다 해야 된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내신을 보니까 이제 요 1등급 구간이 사실상 옛날에보다 2등급까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서울대학 가려면 내신이 2등급 구간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3등급 구간부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인서울대학 못 가는 구간이죠? 지우면 됩니다, 여기는. 지우면 되고.
결국 여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로. 그렇죠? 여기면은 한 반에 30명이면은 3등입니다. 예. 굉장히 힘들어요. 갑자기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3등이 뭐 누구의 이름이야? 요즘 애들이 30명도 안 되고 한 반에 20몇 명이기 때문에 2등이에요. 그래요. 2등. 학창시절에 다 1, 2등 정도는 해봤잖아요. 그래. 비웃음 같은 느낌이. 우리 때는 60명이었으니까. 좋아요. 60명 아닌가? 미안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중요한 건 1.0인데, 1.0은 어차피 전교 5, 6등까지가 1.0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1.1, 1.2, 1.3, 1.4 이렇게 나갈 거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어요. 뭐 1.9나 뭐 2나 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에서 2등 정도를 더 된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반에서 2등 쉽지 않은데. 그래서 내신은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면서 수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내신만으로 안 된다. 수능 최저, 면접까지도 대비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우리 입시가 다 준비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수능 같은 경우는 국어가 이제 공통 과목인데 화법, 언어, 독서, 작문, 문법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요 화법은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예. 요 작문은 이제 글쓰기예요. 우리 수능에서는 말하기와 글쓰기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독서의 형태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독서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능 국어 45문제 중에서 독서는 25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절반 이상이 독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핵심은 독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15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비중이 있죠. 수능에서. 그리고 이제 언어, 문법이 5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비중이 3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에서는 문법이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독서가 이제 수능에서는 사실상 그 메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독서. 다른 말로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비문학. 자,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수학은 지금 이제 문과 수학으로 지금 통합이 되는 건데 수학은 뭐 어차피 다 잘하잖아요. 그렇죠? 초, 중, 고 12년 동안 주 2회, 3회 수학을 합니다. 그래도 못해요?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방학 때 특강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못한다고요? 그럼 뭐 그래요. 수학은 입시의 핵심은 수학이에요. 입시는 무조건 수학이에요. 예. 하지만 다 잘해. 변별력이 없어요. 수학은 다 잘하는데 뭐 변별력이 있어. 지울게요. 다 잘하니까. 영어는 절대평가. 예. 90점만 넘으면 A야. 90점 넘는 애들도 있어요? 지울게요. 중3 때 이미 90점 넘는다고 애들이. 지울게요. 네. 사회과학, 암기 과목 지울게요. 암기인데 뭐 핵심은 국어라는 거죠. 그렇죠? 국어만 잘하면 무조건 명문대 가는 거예요. 예, 다 잘해. 절대평가, 암기 과목, 국어입니다. 그냥 수능은. 최근에 이제 요 사회 공통 과목 요거 융합형 문제가 예시문항이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진짜 문해력의 시대다. 이 융합 문항을 풀려면 문해력이 필요하다. 막 이러면서 또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파랑 문의원이. 그렇죠?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 굳이 얘기하자면 중학교 때 과학은 좀 공부를 해둬야죠. 왜? 내신. 예.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수능에서는 국어만 잘하면 명문대를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는 겁니다. 다 잘하고 절대평가 암기.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초중고에 어떻게 학습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국어, 문해력을. 초중고. 고등국어에서 내신이 뭐가 어려운 거냐, 왜 어려운 거냐, 애들이 왜 힘들어 하냐. 중학교 때 내신은
한 반에 100점이 10명 나와도 괜찮아요. 다 그냥 A 주면 돼요, 선생님이. 근데 고등학교 때 100점이 한 반에 3명 이상 나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고등학교 때는 등급을 나눠야 됩니다. 2등까지 1등 이렇게 등급을 나눠야 되거든요. 1등급. 근데 등급을 못 나누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등부는 상대평가고 중등부는 절대평가라는 이 엄청난 차이 때문에 고등시험이 100점이 절대 안 나오는 시험으로 선생님이 출제를 해야 돼요. 그래도 애들이 100점을 맞아. 똑똑한 애들이. 예.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드디어 뭐예요? 이 변별력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낯선 지문에 네가 배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니? 라는 바로 이 변별력 문제. 상당한 수준의 문해력이 필요한 게 고등국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중등 때는 안 나오다가. 그래서 고등국어의 내신에서 핵심은 요 능력이기 때문에 요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기본은 암기 성실성이 기본이지만은, 예. 수능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45문제 중에서 비문학 25문제. 비문학은 뭐예요? 그냥 신문 사설 같은 글이에요. 문해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이 비문학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20번의 내신을 보통 하면서 그 내신은 전부 문법하고 문학이에요. 예, 비문학은 어렵게 출제가 절대 안 됩니다. 내신에서는. 출제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문법하고 문학을 내신을 20번을 해요. 분기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문법 문학을 두려워했지만 고2쯤 되면은 문법 문학 애들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20번의 내신을 걸치면서. 그런데 그때까지도 비문학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고3 돼서 이제 수능에서 비문학을 만나요. 비문학이 절대 오르지가 않아, 실력이. 그래서 그때 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우리 애가 독서를 너무 안 해가지고 고3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책을 읽으라고 할까요? 이게 저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어머니, 지금까지도 안 읽었는데 고3 돼서 얘가 책을 읽어요? 바빠 죽겠는데? 이런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파란 문예원 초등, 중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상 비문학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 문해력만 키워놓으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무서울 게 없다.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다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당장은 막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초등 기파랑에서 문법을 수업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애들 앉혀놓고 자음동화, 두음법칙, 국유음악, 음절이꾼소리, 사이소리, 된소리 이런 걸 뭐하러 가르치냐고. 수업 끝나고 문 나가면서 잊어버릴 텐데.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네들한테는 요 능력을 많이 끌어올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국어에서 내신하고 수능의 핵심적인 이 문해력이라는 요거를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중등국어로 넘어갈게요. 중등국어 내신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중등국어 내신은 입시에 포함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등국어의 내신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신 대비 기간 4에서 5주 동안 얘가 얼마나 성실하게 암기하는 습관을 만드냐가 중등국어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래서 중등국어 내신을 무조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중학교 때 이 내신을 관리하는 암기 성실성에 습관이 돼 있지 않은 애가 어떻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관리를 잘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중등 내신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 있지 않으면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아까 고등국어에서도 기본 문제는 암기 성실성이에요. 이게 안 되면 성적은 어차피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학교 때 암기 성실성을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중등국어에서도요, 고등을 대비하려고 이런 변별력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거의 암기 문제가 중등에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이런 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중등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중등 내신은 왜 열심히 해야 된다?
성실성, 암기 요거를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해야 되고 학습 전략으로 보자면 저는 중학교 3학년까지 국어에 있어서는 수능국어 1등급을 목표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어차피 내신은 1년에 많아야 5개월, 6개월 동안 내신 대비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 5개월, 6개월은 뭘 해야 되느냐? 수능국어 1등급, 중3 때 수능국어 1등급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중3 때 수능국어 1등급을 왜 목표로 하느냐? 수능 잘 보려고? 아니요. 고1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수능국어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수능국어 1등급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문해력, 낯선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을 저는 수능국어 1등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원들에서 중등국어 학원에서 우리가 뭐 수능 공부 시킨다 뭐 이런 그 미명 아래 보통 모의고사 같은 걸 많이 풀려요. 45문제짜리 모의고사를 주고 다음 주까지 풀어와. 그러면 애가 이제 가방에 넣고 일주일이 흘러. 학원 가기 2시간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 숙제가 있었지? 하면 이제 45문제 모의고사 프린트가 찍 꺼내요. 시작되는 거죠.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2번 같은데. 제출. 이런 모의고사 풀이는 수능국어 공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수능국어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수능국어 공부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모의고사 풀이가 아니에요. 모의고사 푸는 애들은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걔는. 예. 두 번째, 생기부 관리를 중학교 때 해봐야 돼. 별건 없어요, 솔직히 중학교 때는. 그래도 끊임없이 나이스 들어가서 확인하면서 이 관리를 해보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겠어, 얘가. 그리고 반드시 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워야 된다. 예. 고등학교 가서는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중1아들 있지 않습니까? 중1아들 의대 보내기 프로젝트 유튜브. 의대 못 갑니다. 절대 의대 못 가요, 우리 아들은. 택도 없는 얘기야. 서성한도 힘들어, 지금 내가 봤을 때. 하지만 그냥 계속 할게요, 앞으로. 우리 중1 아들이 이제 딱 보니까 영어 공부 너무 싫어요. 암기 너무 싫어요. 영어를 안 해. 어차피 뭐 영어 절대평가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야, 영어학원 끊어. 2달 전에. 너 이제 화요일, 목요일은 6시부터 9시는 네가 혼자 영어 계획을 세워서 영어 공부를 해. 지시를 제가 2달 전에 내린 거예요. 네가 계획을 세워, 계획표를 짜서 화목 6시, 9시는 무조건 비워놓고 그때 네 혼자 영어 공부하란 말이야. 학원 가지 말고. 좋지? 좋대. 2달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그냥 수학, 과학 숙제야. 영어 학원 갈 때도 항상 수학, 과학 숙제 쫓겨가지고 남고 선생님 전화 오고 뭐 학원에서 잘린다고 협박 오고. 근데 영어 학원을 빼도 여전히 수학, 과학 숙제를 못해. 그 시간에 수학, 과학을 하고 있는데 숙제를. 뭐지 이게? 희한하네. 일단 중1 때는 실패했습니다. 중2 때 다시 한번 시도할 거예요. 수학은 못 빼요. 수학은 못 빼. 영어 따위 빼야지 뭐. 그래서 중2 때 다시 해보고 중3 때까지 한 번 더.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등 때 이제 요게 이제 중등 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초등, 국어? 초등은 무조건 뭐예요? 독서죠, 뭐. 예. 초등 때는 그냥 책을 잘 읽는 독서 습관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는 거에 핵심 키는 누가 지고 있어요? 엄마가 지고 있다고 우리 유튜브 최지아 쌤이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뺐어요, 제가. 네, 그래서 부모님의 노력이 아이의 독서 습관을 형성한다 그러네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요, 괜찮아요. 네. 독서 습관이 핵심이고 독서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학습 만화밖에 안 읽어요 하지만 저는 학습 만화도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만화는 읽는다. 학습 만화도 아니고 만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라도 제발 읽어라.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고 뭘 읽어라 이런 입장인데 제 입장이 그래요. 공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독서요, 독서. 독서 꾸준히 하면서 뭐 욕심 좀 나면 이제 독해정집 좀 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러다가 뭐 학원 좀 보내서 좀 전문적인 뭐 우리 애가 좀 잘 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기파랑 보내면 되는 거죠. 떨어지면 그냥 뭐 가면 돼요. 어쨌든 간에 요렇게 초등은 요 정도가 이제 되겠고, 그래서 초, 중고 학습에서 이제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어떤 포인트를 갖고 가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예. 국풀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원래 이제 우리가 이 문해력이라는 건요,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자꾸 사고하는 활동을 했을 때 이 문해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뭐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향상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책을 정독하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읽고 자꾸 생각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애의 문해력이 쭉쭉쭉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독서를 하는 애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보통은 그냥 엄마가 읽으라니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줄거리 파악하듯이 넘기면서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은 그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읽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넘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향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짧은 지문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게 사실상 국풀학습법입니다. 예, 간단한 거예요. 독서로 제대로 생겨나지 않은 문해력을 짧은 지문으로 트레이닝시키는 방법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이 문해력의 파랑, 이 물결을 일으켜서 물결이 확 일어나면서 이 문해력이 완성된 아이의 얼굴이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이의 얼굴로 만들어주겠다. 요게 귀파랑 문해력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파랑 문해력 이제 시험 보려고 시중에 독해력 문제집 같은 거를 사가지고 애들을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오지선다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 오지선다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학습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어떻게,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을 가져오긴 해. 고등학교 지문이긴 하지만 지문을 쓱 읽고 우리 애들이 대체적으로 선택지 3개는 이렇게 지운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리고 2개 사이에서 무한 갈등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확신이 없지만 필로 가죠. 필로 4번을 갑니다. 일단 필로 갔으니까 답이 궁금하니까 얼른 해설지를 봤는데 맞았어. 찍어서 맞았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크게 치면서 넘어갑니다. 뭐야 이게? 이게 공부예요?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뭐가 늘겠어요. 그래서 이런 오지선다 학습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 AI 시대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된다? 논서 수령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미 내신은 논서 수령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수능은 2032년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논서 수령 수능을 도입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저항을 부딪히고 있죠.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건데 현 초5 애들은 논서 수령 도입될 수도 있어요. 이미 내신 도입되기 확정됐습니다. 이미. 그러면 보세요. 수학도 오지선다죠. 근데 수학은 지금도 이미 논서 수령입니다. 수학은 어차피 풀이 과정을 쭉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멘트만 조금 달아주면 논서 수령이에요, 그냥. 예. 그러니까 수학은 이미 지금도 오지선다지만 사실상 논서 수령인데 국어, 영어, 사회 이런 과목 아직도 5개 중에서 하나를 찍고 앉아 있는 건데 영어는 그래도 지문을 7, 80% 해석해야 답이 나오거든요. 국어는 우리가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잖아요, 우리 전부. 그러니까 필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필로. 지가 필로 가면서 우리 애들이 자기가 선택지 3개 지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진 애들이 있어. 저한테 와서 이럽니다. 선생님, 저는 항상 2개에서 혼동돼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뭐지? 이 자부심 뭐지? 보니까 이 3개 지운다고 뭔가 자부심. 저는 항상 5개가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항상 2개예요. 근데 다 2개거든요.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으로 사이에서 혼동하게 출제해요. 원래 출제 매뉴얼이. 그럼 제가 걔한테 그럽니다. 네가 3개에서 혼동된다면 너는 외국인이야. 저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은 다 2개에서 혼동돼.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은 다 두 개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50%의 확률로 찍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식은 말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이건 완전히 없어져야 되고, 이런 오지선다 학습 자체가 없어져야 돼. 예. 그 오지선다 문제풀이가 아까 얘기했던 수능 모의고사 풀이입니다. 3번 같은데, 3번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학하고 똑같아요. 논서 수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이렇게 해설지가 나와 있죠. 해설지. 이 해설지가 사실상 뭐예요? 논서 수령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너 해설지에 나온 풀이 과정을 안 보고 쓸 수 있어? 이게 수학입니다. 그렇죠? 너 해설지에 나온 풀이 과정 안 보고 앞에다가 풀이 과정 쓸 수 있어? 네, 쓸 수 있어요. 탁 쓰면은 걔가 맞은 거야. 맞죠? 국어도 똑같습니다. 너 해설지에 안 보고 요 작품의 주제가 뭔지, 요 문제는 뭘 물어본 건지, 2번은 어디가 포인트인지 보기는, 여기서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이거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논서 수령이에요. 한마디로 해설지에 나온 내용을 네가 앞에다가 쓸 수 있어? 이게 논서 수령이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내가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을 하면서 나의 문해력이 향상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3개 지우고 이렇게 안 돼요.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너가 수학을 해설지 안 보고 앞에다가 풀이과정 쓰잖아. 해설지에 있는 내용을. 그치? 국어도 해설지 안 보고 그 내용을 앞에다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맞죠? 물론 우리 애들은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애들은 목표가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은 답을 찾으려면 풀이 과정을 써야 돼. 근데 국어는 뭐 풀이 과정 안 쓰고 필로 가도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목표가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국풀학습법에서는 하나의 문장은 몇 개의 단위로 나눌 수 있다는 이 문법 문제가 나와 있죠. 그럼 이 아이가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 형태소 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답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 애들은 사실 그렇게 안 합니다. 쓱 읽고 그냥 필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문법도 이렇게 지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개념이라는 게 수학에서는 개념을 모르면은 그 문제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수학은. 근데 국어는요. 지문을 못 읽으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고 국어도 물론 개념이 중요하지만 국어는 더 중요한 게 이 지문 해석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원래는 우리 애들이 어떻게 옆에다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해설지에 나온 풀이 과정을 사실상 쓰면서 분석을 해주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풀학습법에서는 요 지문과 문제, 요 옆에다가 이제 뭐가 달리냐면은 요렇게 하나의 문장은 몇 개에다 나눌 수 있다. 여기에 국풀 박스가 이렇게 달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해설지에 있는 풀이 과정인데 이 풀이 과정을 처음부터 다 쓰라 그러면 어려우니까 요 빈칸을 얘가 채우면서 이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하게 만든 요걸 바로 우리가 국어 풀이 과정, 국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재의 특징이에요, 국풀이. 그런데 원래 학원 선생님들은 또는 학교 선생님들은 칠판에다가 이제 요 풀이 과정을 보통 판서를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 지문이 요렇게 쓰인 지문이야. 문제는 요렇게 푸는 거야. 요 내용을 판서를 해주거든요. 그럼 요 지문을 하나 설명하는데 이 선생님이 보통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야. 너도 집에 가서 해봐. 하고 숙제를 내주면 우리 애들은 3분 만에 답을 찾습니다. 예. 선생님은 30분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 애들은 3분 만에 답을 찾아. 이 엄청난 괴리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만 실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선생님 혼자서 계속 실력이 향상됩니다. 왜? 혼자 분석을 하고 앉아있거든. 그럼 나중에 선생님은 이 아이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얘는? 바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왜? 자기만 실력이 향상되거든. 근데 수학은 안 그래요. 수학은 자, 얘들아, 이 문제 풀이 과정이 이런 거야. 이렇게 수학 선생님 이렇게 해주고, 자, 집에 가서 너도 해봐 하고,
문제를 내면 우리 애들이 수학은 똑같이 배운 대로 여기다가 풀이 과정을 씁니다. 이래서 수학은 수업과 숙제 간에 괴리가 없는 거예요, 수학은. 근데 국어만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이 괴리를 막아주는 게 바로 이 국풀이라는 말이에요. 예. 이 괴리가 해소되면 우리 애들이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문제도 보세요. 3번에 1, 2, 3, 4, 5예요. 우리 애들은 어때? 마음이 급해. 빨리 읽고 답 5번.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그 답을 찾는 순간 궁금하니까 해설지를 빨리 보는 거예요. 맞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5번이 답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5번이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번은 왜 틀렸는지. 2번은 왜 틀렸는지. 4번은 왜 틀렸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국풀. 풀이 과정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애들이 할 리가 없거든요. 오지선다에서는. 논서 수령이 빨리 도입되지만 도입되기 전에 우리는 논서 수령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애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게 국풀 학습법인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우리 그 훈련을 받으면 이제 기파랑 3년을 초등 때 예를 들어서 졸업을 했어. 그러면은 시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매산비 같은 책을 산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뭐예요? 지문하고 문제밖에 없어, 어차피. 맞죠? 그 옆에 빈 공간에 자기가 풀이 과정을 쫙 쓰는 거죠.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걸 바라는 거죠, 저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딱 옆에 풀이 과정을 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면 그때부터는 혼자 공부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공부는 어차피 혼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학원에 얽매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애들이 그러면 이 국풀을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게 만들지? 그래서 만든 게 우리 기파학원이에요. 예. 하게 만들자. 우리 학원에서 숙제를 열심히, 풀이 과정을 열심히 논서 수령식으로 우리 애들이 쓰게 만들자. 어떻게 만들까? 일단 6개월마다 안 하면 탈락을 시키자. 그래요.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독서논술학원을 다니는 독서논술학원에서는 탈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독서논술학원 다니면서 애들이 아 엄마 재밌어 막 이러면서 영어 수학에 지친 영혼을 독서논술학원 가서 치유받지 않습니까? 뭐하러 돈 내고 치유를 받아요. 그냥 놀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탈락이야. 우리 학원 다니는 동안은 열심히 해.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만 다니면 돼.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레벨이 딱딱딱 올라가는 거지. 딱딱딱. 교재 수는 조금 높고 환경 필요 없어요. 어차피 문해력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데 애초에 설계할 때 우리는 재학생들이 2개월마다 정기평가입니다. 2개월마다. 3년 동안 18번의 정기평가를 보는데 그 18번의 정기평가의 난이도가 항상 동일합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네가 정기평가를 8, 90점까지 이르러야 돼라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 정기평가를 입학 테스트로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에 해당하는 동일한 난이도의 정기평가를 입학 테스트로 30점 받고 들어온 애가 2년, 3년 다니면서 그 결론에 해당하는 시험을 8, 90점에 이르도록 전공법을 쓴 겁니다, 우리가. 난이도가 항상 동일합니다. 그리고 네가 30점 받고 들어왔어? 근데 우리 학원 한 2년 다녔더니 80, 90점 맞네?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 기획을 가지고 우리가 세팅을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시험 보러 와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어가 아니라 이러면서. 그리고 엄마가 전화가 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기한테 고등학교 문제를 시험 치게 하는 이 상술 이러면서 전공법으로 결론에 대한 시험 세팅을 했는데 갑자기 상술학원이 돼버렸어. 우리는 진짜 전공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30점짜리가 90점까지 도달하는 게 이게 3년 내로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70점 정도? 예. 그 대치동에서 이 국선까지 한 애들이 이제 대거 탈락을 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기파랑으로 못 올라가고. 그래서 막 어머님들이 막 나중에 황당해가지고, 아니, 2년 다녔는데 갑자기 집에 가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고육지책으로 이 풍월추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밟고 넘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이 풍월추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어찌됐건
4학년 때 와서 6학년에 끝나기를, 우리 아들이 4학년 돼서 6학년 때 졸업하게 제가 만든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중1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4년 된 학원인 거예요. 예. 그런데 4학년짜리가 선당반에 들어오면은 쉽지가 않더라고. 우리 아들도 4학년 때, 우리 아들은 화랑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4학년 때. 그리고 2개월 다니고 이제 그만둡니다. 예. 선당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굳이 과욕을 부려가지고 적응을 못하더라고 애가. 5학년이 적절한 것 같아 내 생각에. 5학년 4학년이면 굉장히 뛰어나 선당이. 5학년부터 중1. 근데 중1 애들은 또 옛날에 내신이 없었는데 1학년 때 내신이 없었는데 이제 내신이 2학기 때 생겼어요 또. 그래서 저는 중1이 내신을 하는 시점에서는 중등으로 올라가라. 기파랑 중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초등의 기파랑 과정, 풍월주 과정이 중학교 1학년 우리 중등 과정보다는 높은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을 안 하니까 초등은 중등이 내신을 해주니까 내신 시점에서는 올라가는 게 여러 커리큘럼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2문제를 출제하는데 30점이라는 건요, 뭐 변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4-5문제를 풀고 4-5문제를 찍으면 돼요. 그게 어려운 점수가 아니야, 이 30점은. 근데 이것도 안 된다면 걔는 아마 수학 영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학 영재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국어를 경멸한다. 수학은 딱딱 떨어지는데 국어는 긴가민가. 수학 영재들은 우리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수과학을 달리세요. 그래서 영재고 과거 쪽으로 가고, 우리는 수학은 못하지만 국어 좀 잘해서 의대가 되들. 지금은 초등 때 의대를 목표로 해야 나중에 서성원이라도 가지 않겠어요? 지금 때 이미 스카이야? 걔는 그러면 인서울도 힘들어요. 예. 무조건 의대야 지금은. 자, 우리가 이제 재학생들이 입학 테스트 봐서 들어와서 진급하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적이 오르지. 어떻게 30점을 90점을 어떻게 만드냐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예. 이런 힘든 과정을 다 거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마지막에 수능을 이제 보면서 졸업을 한다. 수능 3등급이 안 나오면은 3년치 수강료 전체를 환불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능 3등급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한겨레 신문에 대치동의 어떤 초등학원은 수능을 뭐 시킨다.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 우리 학원이더라고, 내 보니까. 근데 이제 수능이라고 하니까 막 모의고사 풀리고 막 문제 스킬 키우고 막 문제 풀리고 막 이럴 것 같죠?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저는 이 수능이라는 게 비문학하고 문학은요, 진짜 문해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도에서 보는 거지, 우리가 막 자극적으로 막 모의고사 풀리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단지 이제 좀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졸업시험으로 이제 수능을 보면서 가볍게 졸업을 하는 건데, 신입생들은 입학 테스트에 떨어지면 2개월 후에 봐야 돼요. 괜찮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죠, 뭐. 성적 유효기간은 4개월로 바뀌었어요. 4개월. 입학 테스트 준비한다 그러면 보통 시중에 독해력 문제집을 풀잖아요. 괜찮아요. 독해력 문제집 푸는 거 나쁘지 않아요. 도움 됩니다. 근데 독해력 문제집이라는 게 어차피 이런 거예요. 왼쪽에는 지문이 있고 오른쪽에 문제가 4-5문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우리 애들은 뭐 지문 쓱 읽고 뭐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이렇게 풀겠죠. 그럼 보통 한 3번 하나 틀려. 그럼 해설지 보고 세 번째 단락이 있었네, 밑줄 치고 넘어가, 이런 식이에요. 이 독해력 문제 푸는 게 뭔 도움이 되겠냐고, 이게. 그렇죠? 그럼 우리 국풀식으로 이 독해력 문제집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왼쪽에 지문을 요약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요약이라는 건 뭐예요? 단락별 소주제를 파악해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단락별 소주제는 어디에 있어요? 뒤에 해설지에 있거든요. 그러면 해설지에 있는 걸 내가 안 보고 앞에 쓰는 거예요. 수학처럼. 그럼 우리 애들이 그 요약을 잘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요약을 시키는 것은 걔가 잘했냐 못했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요약을 하면서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사고하는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요약을 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요약 못했겠지 뭐. 그렇죠? 근데 결과를 그 집요하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요약을 하는 행위 자체에서 애는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자꾸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물론 쉽진 않습니다. 집에서 하는 게. 탈락하면 과정 중간에 입학할 수도 있죠. 크게 문제되지 않게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물론 각 과정에 3개월까지만 입학할 수 있고 그 뒷부분을 오려면은 다음 과정으로 6개월 단위로 다음 과정으로 오면 되는 거고, 우리 재학생들은 진급시험을 2개월마다 3번 봐서 그 평균으로 진급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재원생은 내신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숙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답을 찾아와야 돼요, 숙제를. 답을 찾아오면 주간 테스트가 똑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간 테스트를 100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간 테스트를 잘 보면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숙제는 답을 찾아와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사고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해설지 뺏고, 야, 다 풀어와. 여기서 시험 본다? 그럼 걔가 풀이 과정 다 찾아와야 되는 거죠? 국어도 똑같은 원리로 시키는 거예요. 그냥 모의고사 문제 풀어와. 아무 의미 없어.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2번 같은데 찍고 선생님이 해설 강의해주고. 무의미한 겁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우리 숙제는 답을 찾아오는 숙제고, 이렇게 열심히 내신 점수를 쌓으면 진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데, 그래도 떨어진다면은 얘는 특강 과정으로 빼요. 그래서 특강 과정으로 2개월 동안 우리가 트레이닝 시켰는데 그래도 떨어지면은 총 6개월의 특강 과정으로 정규 수업에서 빼서 특강을 운영을 해요. 근데 그래도 또 떨어졌어요, 얘가 최종적으로. 그럼 얘는 수학 영재로 판명 나면서 집으로 갑니다. 넌 넌 국어가 필요 없는 애야. 너는 수과학을 다니면 돼.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영재로 과거로 들어가게 되고, 그 못 가는 애들은 우리 학원에서 수능을 응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원생 시스템이 있고요. 우리 수업은 주 1회 2시간 30분, 초등은 주 1회 2시간 30분, 중등은 주 1회 3시간 30분 수업입니다. 중등은 좀 길어요. 주간 테스트 매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숙제의 답을 찾아왔니? 그리고 독서 논술이 한 권의 책을 2주 동안 수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은 독서 논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수업이 재밌는 겁니다. 재밌어요. 뒤에 이제 문해력이 조금 덧붙어 있는데, 문해 개념을 가르쳐 주고 나서 이제 워크북 서바이벌, 뭐예요? 정답을 찾아야만 집에 갈 수 있어. 요거. 애들의 집에 가고 싶은 강한 욕구를 이용해가지고, 정답을 찾게 만드는 아름다운 장면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대부분의 애들은 집에 못 가요. 그래서 클리닉을 30분 정도 더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초등은 주 1회 3시간 수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중등은 3시간 반. 우리 선정도서는 쉽습니다. 왜냐? 초등 때는 독서에 흥미를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를 선정하지 않았어요. 귀판학 문해원은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다 있는데 책이 왜 이렇게 쉬워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긴 글은 이렇게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걸로 하고, 우리가 짧은 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는 대부분 독서 논술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글쓰기 노트에다가 1000자에서 1500자로 글을 써오면 첨삭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첨삭을 해주면은 이 첨삭은 사실상 엄마가 보는 거예요. 엄마가 딱 보면서 빨간 펜 보면서 아유 선생님이 열심히 첨삭해줬네 하고, 애들은 안 봐, 첨삭을. 애들이 봐야 되는데 애들은 뭐 막 봐봐야 띄어쓰기 맞춤법 같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래서 우리는 2개월마다 고쳐쓰기 클리닉을 진행하는 거죠. 글 2개월이면 글 4편을 씁니다. 이 4편을 가져와서 선생님 앞에서 고쳐쓰기를 했을 때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는 거지, 대충 쓰고 첨삭받는 것까지는 별로 의미는 없다. 우리는 이 어휘도요, 그냥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외워와 이렇게 안 하고 선정도서에 있는 어휘를 다 찾아놨어요. 이렇게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선정도서에 읽었던 어휘를 외우게 만들고 교재에 있는 어휘를 또 외우게 만듭니다. 우리가 한 권의 책을 2주 동안 수업하니까 2주차 왔을 때는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독서 퀴즈를 숙제로 해오는데, 우리 숙제는 답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이 답을 찾아와야 되니까 선정도서를 한 번 더 읽게 되는 거고, 2회도 그냥 초등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능의 문제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다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문학의 개념이라는 것도 다 선정도서에서
주동인물, 반동인물, 중심, 주변을 찾아보게 만들어요. 요건 TV 드라마를 보면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독서논술 수업을 하는데 여기서 부족하니까 뒤에 이제 문해력이 약간 덧붙이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14가지 문해도구를 매주 한 개씩 가르쳐줘요. 매주 하나씩. 첫 번째 문해도구 1번은 이 주어 서술어 찾기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워크북 서바이벌에서 이 주어를 다 찾으면 집에 가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수업하죠. 주어 찾아봐. 그러면 우리는 밑줄 딱 쳐. 쓰지도 않아 애들이. 밑줄 딱 치면 선생님이 주어는 우리는이야. 그러면 동그라미 틱 치고 넘어가. 이런 학습을 보통 대부분의 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 없는 학습이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도덕적 판단을 하는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탑만 삑 잡고 우리는 또 원어민이고 네이티브 스피커들인데 딱 봐도 우리가 주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맥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끔 답을 다 찾아와 하고 앞에 딱 애가 나오면은 선생님이 딱 보니까 하나 틀렸어. 그러면은 5번 틀렸다고 얘기를 안 해주고 틀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해와 이런다고요. 그럼 얘가 돌아가서 답을 이제 바꿔와. 일상에서 이렇게 답을 바꿉니다. 예. 그러면 처음엔 맞았었는데 두 번 다 틀려. 선생님 또 얘기를 하죠. 다시. 그럼 나중에는 막 애들이 막 같은 애 밑줄 치고 막 돕는 애 밑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답이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뭐예요? 애들이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깊이 있게.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주어가 뭐지 이거를 수백 번 읽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공부를 시키는 게 우리 워크북 서바이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십 번 봤던 요런 그 문장이 집에 가서 숙제하려고 명제 판단 보니까 또 나와.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한다. 자, 여기에 제시된 정보만 가지고 우리는 일상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면서 살아간다. 여기에 제시된 정보만 가지고 요걸 끌어낼 수 있으면 O, 못 끌어내면 X. 숙제니까 답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수준의 독해력과 사고력을 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숙제를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학원을 그만둡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 그만두는 걸 보면서 숙제 클리닉을 만들어라. 전 지점은 숙제 클리닉을 만들어서 애들이 학원에 와서 숙제를 하고 선생님은 답을 알려주지 않고 애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수능에서 비문학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능 비문학이 뭐가 어려운 거냐 대체? 명제 판단. 그리고 여기서 애들이 이제 요 문장을 수업 시간에 수백 번 읽었어. 숙제로 또 수십 번 읽었어. 요 문장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또 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휘가. 그래서 어휘력이 향상되게 되는 거예요. 입학 테스트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고 우리 재원생들은 회차별 성적, 성적 추이 분석, 클리닉 우선순위 분석 같은 2개월마다 성적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태 숙제검사 점수를 피드백 문자로 전송하고 아까 얘기했던 숙제 클리닉, 명제 판단, 그리고 글쓰기 클리닉 2개월마다 붙여쓰기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초등 프로그램과 중등 프로그램은 완전히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한데 차이점이 뭐냐? 입학 테스트, 승급, 강급 다 동일한데 초등 기파랑은 무학년제고 중등 기파랑은 학년별로 합니다. 중 1, 2, 3 학년별. 근데 한 학년에 레벨이 3개가 있어요. 교재가 좀 다릅니다. 교재 수준이 좀 높다. 우리 애가 중1이 지금 중1 것도 안 배웠는데 고1 거 어떻게 해요? 요거는 수학의 마인드입니다. 수학은 중1 수학, 중2 수학, 중3 수학, 수상하, 수원투, 미적분 이렇죠? 국어는 무슨 개념이냐? 지문이 얼마나 어렵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중등은 오히려 입학하기가 더 힘듭니다. 중등을 가려면 꼭 초등을 조금이라도 다녀야 된다. 정원이 오히려 낮은 반이 정원이 적어요. 예. 요렇게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 그런데 중등 커리큘럼에서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읽고 싶었던 이런 책들을 중등 가면 읽을 수 있어요. 갑자기 뒤통수 치는 것도 아니고 초등 독서 10등만 중등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초등 때 독서 습관은 이미 만들어졌을 거야. 이제 너의 독서 습관은 그대로 가면 돼. 중학교 때는 더 이상 우리는 독서를 하는 학원이 아니야. 우리는 비문학을 하는 학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비문학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책을요 슬로우 리딩이라고 해서 2개월 동안 읽어요. 매주 요만큼 읽습니다. 예, 매주 요만큼 읽는데 읽지 않아요. 읽는 건 관심이 없거든요. 왜? 어차피 뭐 눈으로 대충 읽고 뻔히 아는데 뭐. 그래서 우리는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을. 이 책을 가지고 2개월 동안 요약을 하는 거예요. 레벨에 따라서 요약하는 장의 수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우리는 2개월 동안 요약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비문학을 요걸로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단 어휘도 한자성어 이런 것도 핵심 한자어 하나만 알아도 이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이 한자어를 다 풀이해주고 영어 단어까지 공부를 시켜줘요. 그리고 총균세에 있는 어휘도 우리가 다 찾아서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애들이 이제 요약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균세 1장에 보면은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소제목들이. 여기서 일단 제시어를 보기에서 찾아서 넣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에 해당한 내용인지 쓰고 어떻게 왜에 해당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요건 뭐예요? 요거는 처음부터는 다 쓰기 힘드니까 빈칸 정도를 처음에는 채워요. 처음에는. 요게 바로 뭐냐? 요 소제목의 주제가 됩니다. 소제목의 주제. 각각의 소제목의 주제를 찾으면 이 소제목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은 묶어주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은 동그라미 묶어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구조를. 묶다 보면은 툭 튀어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툭 튀어나오는 소제목은 1순위, 중요한 것 같으면 1번이라고 매겨놓는 거예요. 중심 소제목이 되는 거죠. 이 묶기와 1순위는 뭐예요? 이 각각의 소주제를 파악하면서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해오면 요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구조도를 완성하는 거예요. 아까 묶었던 부분은 수평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묶었던 부분은. 그리고 아까 1번을 매겼던 거는 가장 핵심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도를 그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요 총균세 지문을 가지고 논서 수령 글쓰기를 합니다. 논서 수령 글쓰기. 다 우리가 총균세 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문학 요 지문도 역시 총균세 지문이고 요 총균세 지문을 가지고 국풀 그리고 핵심 내용 정리 그리고 구조도 짜기 요약문까지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 비문학 학습을 전부 뭐로? 총균세 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수능 문제풀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이 총균세 책을 매주 이만큼씩 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이해하는 정도가 아마 차원이 다르지 않겠냐. 그래서 중고등 면접 때 그 교수님보다 우리 학생이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중1, 2만 합니다. 중3은 안 해요. 중3은 독서가 아예 없습니다. 중3은 이미 고1 과정이기 때문에 독서를 할 시간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우리 개념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3년 동안 가지고 다니는 개념서예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요걸 3년 가지고 중학교 1, 2, 3학년 요걸 가지고 다니면은 그 얘가 개념은 끝이에요. 고등 개념까지 3년 동안 반복하는 개념서를 가지고 다니고 문학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배우고 뭐 학원에서도 뭐 죽는 날 밑줄 쳐, 뭐 하늘 밑줄 쳐 이렇게 수업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쭉 읽으면서 화자가 누구지? 화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요걸 먼저 파악을 합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화자가 이런 감정을 파악했으면 그걸 가지고 이 시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요 국풀이라는 틀을 통해서 얘들이 이 시를 해석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요렇게 이제 지문 분석, 문제 분석을 시키는 거죠. 뭐죠? 풀이 과정을 쓰게 만든다. 문법도 마찬가지로 이 풀이 과정을 쓰게 만드는 이 풀이 과정 학습을 통해서 우리 애들을 문법 문학 그리고 비문학까지 학습을 시키는 것이 정규 프로그램입니다.
중등 내신은 뭐 혼자 해도 90점 넘으니까 할 게 없지만 중등 내신이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고등 내신과 중등 내신은 차이가 크다고 아까 얘기했죠, 제가. 왜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너무 커요. 우리가 중등 내신을 하면서 사실상 고등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중요해요. 중등은 사실 암기만 해도 90점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3주만 합니다. 3주만 하는데, 일단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개념 적용하는 능력, 낯선 작품 감상 능력이 고등 내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키우기 위해서 일단 우리 내신 대비 때는 일단 애들이 예습을 해와야 된다. 그래서 예습을 지가 스스로 분석해 와야 돼. 보통 학원은 수업에서 다 알려주고 지식을 알려주고 나서 자, 문제 풀어와. 100문제. 그럼 애들이 쌤 많아요 하지만 100문제, 내신 100문제는요 30분이면 풉니다. 예, 그냥 뭐 3번 같은데 4번도 풀면 돼요. 우리는 미리 예습을 지가 해오면 선생님이 수업을 해. 중1회 3시간 반 수업이니까 중등이 선생님이 3시간 반 내내 해설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2시간만 수업하고 1시간 반은 자기주도 학습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중등 내신은 내신 여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신 여권. 그 여권의 도장을 받아야 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국을 못하면은 클리닉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직전 대비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내신 분석을 하는데, 우리 내신 교재가 일단 이렇게 뭐예요? 스스로 정리하게 돼 있어요. 안 배웠어. 지가 먼저 해와. 이런 식이 돼야 고등학교 대비할 수 있다니까요. 교과서 자기 주도 학습이라 그래서 안 배웠지만 지가 먼저 분석을 해오면 선생님이 주간 테스트를 뭐 이런 식으로 내신 때는 빈칸 주간 테스트 같은 걸 많이 봐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겠죠. 그렇죠? 수업을 3시간 반 중에 2시간 정도만 수업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문제 보관 100문제 중에서 한 50문제 정도를 수업 시간에 풀라고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수업 시간에 풀고 있으면 한 명씩 불러가지고 애들이 이제 내신 여권을 가지고 오는 거지. 내신 여권을 가지고 오면 이제 내신 여권에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예습 잘하고 있니? 해당 범위까지 자습서, 평가 문제집 공부하고 있어? 또 주간 테스트지 몇 점이야? 문제보가 우리 내신 문제를 풀고 오답 분석하고 있어? 선생님의 구두 테스트 질문 답했어? 요거를 이제 내신 여권에서 체크를 하고 통과가 일정 점수 미만인 아이들은 출국이 불어가 되면서 내신 클리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클리닉을 하고 더 부족한 애들은 이제 주중에 불러서 클리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이 끝나면 내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입학 테스트가 한 번 더 나왔네. 이렇게 내신 분석표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초중고 우리 그 문해력 국어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국어 문해력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중학교 때는 중3까지 그 수능 국어 1등급을 맞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상징적인 거고 사실상 어떤 낯선 지문을 해석하는 근력 자체를 최대한 끌어올려 놔야 고등 내신에서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은 3월 달에 입학하면은 2주 후에 전국 모의고사를 봐요. 처음으로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데 국어 같은 경우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이 한 10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고 또 한 달 반 지나면 4월 말에 내신을 보게 되는데 역시 내신에도 처음 보는 막 시조라든지 처음 보는 작품이 막 등장합니다.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가 반에서 1등, 2등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 자체를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예.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끝나고 개별적으로 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설명을 끝내고 나 원장이 우리 그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할 부분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주로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해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흔히 많이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좀 미리 좀 답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마련을 한 거고요. 일단 넘어가면 이게 이제 접니다.
별로 많이 안 다르지 않습니까? 10년 전 사진인데. 아무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양력이 써 있죠. 대학을 다니다가 적응을 못해서 중퇴를 했고요. 그렇죠? 부끄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사도 좀 했었고요. 강사 생활 좀 오래 하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착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산이 참 좋은 도시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 되게 높아졌어요. 뒤로 넘어가서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십니다. 초등부, 중등부 다 있냐? 당연히 다 있죠. 당연히 다 있는데 이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왜 있는지 보니까 중등부가 없는 원들이 가끔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최근에 생긴 신도시들 있잖아요. 그 신도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데들은 애들이 어려요. 애들이 어려서 중학생이 많이 없는 거예요, 동네에. 운영을 못 하시는 거지. 그래서 초등부만 운영을 하는 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산은 당연히 이제 중학생들이 많죠. 왜냐? 우리는 이제 사실 말이 신도시지 이제 준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운영을 하고 있다. 가끔 또 이런 질문, 굉장히 곤란합니다. 직영원은 뭔가 배우는 내용이 감행원에 비해서 뭔가 스페셜하냐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똑같은 거 하죠. 똑같은 거. 교재도 완전히 똑같고 그 프로그램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일산 직영원 말고 저희 이제 인근에 또 이렇게 뭐 고양 화정이라든지 뭐 김포 한강, 뭐 파주 운정 여기는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행원들이 또 있으니까 너무 멀리 오시지 마시고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셔도 동일한 내용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파랑문예원 이제 커리큘럼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입학이 가능한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등부 과정이 설랑반으로 입학을 해서 기파랑반 졸업을 하는데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4학년 때 설랑반으로 들어와서 6학년 때까지 3년을 다니면 완벽하게 이 커리큘럼 전체를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다니지 않고 만약에 5, 6학년부터 다니면 좀 늦는 거 아니냐. 다 못 배우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닙니다. 실제로는 4학년의 합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4학년들이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소수의 아이들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5학년 또는 6학년 때 입학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렇게 해서 3년을 다 못 채우고 뭐 1년, 2년 정도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 굉장히 높은 성취도에 도달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요즘 이제 시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막 국어를 배우러 다니고 이러지.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생각해봐도 초등학생이 무슨 국어학원을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입시가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국어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좀 학령이 좀 빨라진 거지. 사실 초등학교 5, 6학년에 시작하는 거 빠르면 빨랐지. 늦는 거 절대 아니니까 너무 또 조바심 안 내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요런 질문 많이 또 하세요. 그 이제 기파랑 초등부가 있고 이제 중등부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초등부보다는 중등부 커리큘럼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당연하죠. 아이들이 학년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니 초등부를 안 하고 중등부로 바로 입학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걸 시작할 텐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초등부를 좀 다니고 올라가는 게 베스트인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등부에서 한 1년, 2년 다니면서 이제 훈련이 잘 된 아이들이 중등부에서 좀 이제 적응을 잘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중등부에 새로 입학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중등부 커리큘럼을 너무 쉽게 짜버리면 초등부를 하고 올라오는 애들이 너무 쉽게 느껴버리니까 오히려 또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어렵긴 해요. 중등부 커리큘럼이 어렵긴 한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초등부를 안 하고 중등부로 새로 입학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케어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온 학생들, 처음에 이제 좀 다 못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니고, 처음에 이제 한두 달 정도 좀 적응이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습의 양도 많고, 읽는 책도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어려운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이제 과제 클리닉을 통해서 이제 적응을 잘 도와주시니까, 실제로 저희 입학 테스트 합격해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 보면은 대다수가 잘 적응해서 다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입학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질문도 하세요. 기파랑을 다니면서 이제 그 어머님들이 욕심이 많으신 거지. 이것만 해가지고 될까요?
우리 애는 지금까지 국어공부 많이 안 해가지고 남들보다 2배, 3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파학원 다녀가지고는 좀 학습량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저희 학원의 그 과제 수행 그리고 그 내용을 복습하는 것 이것만으로도요 학습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소화하기에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학습량이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저희 그 재원생들을 봐도 100% 소화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짜 한 7, 80% 소화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거지 아이들 지금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100% 소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뭐 다른 국어학원을 2개, 3개를 더 다닌다는 게 현실적으로 아이들 이거 아동학대죠. 이거 아동학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적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국어 공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하나를 하더라도 좀 본인이 좀 스스로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깊게 천천히 하는 편이 실력 향상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너무 막 시중 문제집 같은 거 막 3개, 4개씩 사가지고 막 양으로 많이 풀게 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안 좋습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해지는 순간도 옵니다. 나중에 고3 때. 그때는 양치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부터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특히 그 초등부 어머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 기파랑 과제가 어렵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애가 이제 과제를 너무 힘들어 하는데 엄마 아빠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도와주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도와주지 않는 것을 권장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나 안쓰럽거든요. 특히 이제 막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들이 이게 이제 막 끙끙대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너무 안쓰러우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좀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시거든요. 막 설명해 주려고 하시고, 같이 풀려고 하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의 이 그 교재 커리큘럼의 목적 자체가 결국 이제 힘들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좀 능동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하는 연습을 자꾸 하라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이거를 자꾸 이제 옆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개입을 하시면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시다가 자칫 잘못하면 망신을 당합니다. 엄마가 알려준 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요. 다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불성실해서 만약에 또 이제 과제를 안 하고 밀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지적해 주시는 정도, 검사해 주시는 정도,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초반에는 과제 수행을 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선생님이 이제 과제 클리닉을 불러서 도와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제 자주 질문하는 내용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하나 안 넣은 게 있는데 클리닉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클리닉이라는 건 의무인가요? 클리닉이라는 건 어떤 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일단 클리닉 중에는 의무인 클리닉이 있고요. 의무가 아닌 클리닉도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클리닉의 경우에는 필요한 학생이 누구인지를 담당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과제 클리닉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니고요. 필요한 학생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성실하게 완벽하게 과제를 잘 해오는 애들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너무 어려워서 이제 과제를 수행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과제를 잘 못하거나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선생님이 필요한 만큼 클리닉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익숙해지면은 안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통은 신입생들은 처음에 1-2달 정도는 자주 할 거예요. 아마. 좀 능숙해지고 나면 요 클리닉은 거의 안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클리닉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글쓰기 클리닉.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이제 글쓰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한 2개월 단위 정도로 한 번씩 이제 클리닉을 불러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그동안 썼던 글쓰기 과제 중에서 조금 미비했던 것들을 좀 고쳐 쓰기를 하게 하고,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지도를 해주는 클리닉을 진행하는데, 이건 사실상 의무예요. 다만, 선생님이 클리닉을 잡지만,
아이가 너무 바빠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 중등부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은 너무 바빠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클리닉을 잡아주셨지만 못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거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수업을 못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제 사정이 생겨서 뭐 아프거나 어딜 가거나 해서 이제 못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보강을 잡아주는 경우들이 있죠. 정책상 일단 결석을 할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일단은 그 바로 보강을 잡는 게 아니고 그 같은 수업, 그러니까 같은 학년의 같은 레벨의 수업이죠. 그 수업에 다른 타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타임들이 있어서 일단 다른 타임으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듣는 게 일단은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저희 편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인 게 이게 아무래도 저희 수업 자체가 좀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제 좀 일방적으로 그냥 전달만 하는 방식의 수업이 아니고 아이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아이들끼리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혼자 하면 그걸 100% 누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수업 자체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들어라라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전염병 때문에 뭐 격리가 돼서 오랫동안 못 온다든지, 아니면 뭐 장기간 어디 무슨 캠프 같은 걸 갔다든지 해서 이제 그 주에 도저히 어떤 시간에도 못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월 1회 한해서 따로 이제 1대1 보강을 잡아줍니다. 저희가 월 1회로 이제 못을 박아 놓은 건 이게 너무 이제 아무 때나 보강을 잡아주게 되면은 이게 거의 개인 주도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월 2회로 저희가 제한을 박아 놓은 거고요. 아무튼 이제 뭐 그런 클리닉들이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는 질문들인데 원장도 수업을 하나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학원들은 이제 또 원장님은 수업을 안 하는 학원들도 있으니까 합니다. 제가 수업을 하고요. 저는 이제 초등부, 중등부 수업에 모두 들어갑니다. 저희 이제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부 선생님들은 초등부 수업만 하시고 중등부 선생님들은 중등부 수업만 하세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수업 구성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중등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고등부 수업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하세요.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 들어가죠. 근데 이제 제가 몸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모든 수업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주로 이제 그 가장 높은 레벨 수업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초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파랑 2수업. 기파랑 2수업이라는 거는 기파랑 과정이 이제 12개월 과정이라서 앞에 6개월이 1과정이고 뒤에 6개월이 2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2과정은 좀 고등부 모의고사 분석 이런 것들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상위반 위주로 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 때 이 내용 없었단 말이에요. 극상위반이라는 게 뭔지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극상위반이란 건 뭐냐? 요거는요, 이제 그 학년별로 가장 뛰어난 학생들로 한 반씩 운영이 되는 이제 좀 스페셜한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은 저희가 원래 이제 그 기파랑 문해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닌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이제 몇 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등부 각 학년에서 제일 높은 클래스인 R반이 있는데 그 R반 안에서도 애들이 좀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뛰어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반에 들어갈 정도면 이미 뛰어난 애들인데 그 안에서도 넘사벽으로 뛰어난 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수업 페이스가 느린 거예요. 이제 그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의대를 가겠죠. 어쨌든 그래서 걔네들을 위한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반은 이제 R반에서 사용하는 교재에다가 이제 추가 교재를 더해서 좀 더 이제 진도를 더 많이 나가는 이제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요 반이 없었어요. 일산원에는. 왜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 반을 따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애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안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2, 중3. 그러니까 내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 중2, 중3에 이제 각각 한 반씩 열리게 되고요. 중1은 1월 달에 개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 정도 인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중1은 하반기에 7월에 개설할 예정인데 그때도 인원이 없으면 안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영광이 되겠죠. 아이들한테는. 어머님들께서도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 사실 이건 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수업이 있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주로 이제 초등부 어머님들께서 많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어린이들이 주말에 놀아야죠. 주말에까지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어린이답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주중에 이제 뭐 수학학원이나 어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어학원이나 과학학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수업이 많이 잡히죠. 어쩔 수 없이. 영어, 수학 스케줄 좀 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기파랑을 보내기 시작하는 이상, 이제 주말에도 못 논다. 주말에도 못 노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등부 수업은 주중에 없습니다. 중등부 수업은 전부 다 주말이에요. 왜? 주중에는요, 중학생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빡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요 질문 중등부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우리 아이 고등학교 어디를 보낼까요? 특히 지금 이제 그 교육과정 개편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거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고등학교 어디로 가야지 이게 유리한 거냐.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여기서 대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만 1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 답해 드릴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 따로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갑자기 홍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교 선택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이제 내년 2월 중에 이제 주로 이제 중등부 학부모님들이 대상이 될 거예요. 물론 초등부 학부모님들도 같이 들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내년 초6 그러니까 2032학년도 입시부터는 입시가 또 바뀌어요. 또 바뀌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굳이 안 들으셔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요거의 이제 그 대상은 이제 내년 중등부 학부모님들, 내년 중1에서 중3 학부모님들이 아마 주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중에 이제 그 학원에서, 저희 학원에 이제 큰 강의실이 있거든요. 이 정도로 크진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제 문자로 공지가 나갈 거고요. 만약에 이제 1회로 부족하면 뭐 2회, 3회로 좀 회차를 늘려가지고 진행할 거니까, 그때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바뀌는 이제 입시에 대한 이제 그 핵심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일산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입학 테스트를 신청하고 싶어요. 저희가 입학 테스트 신청은요, 전화로는 따로 안 받습니다. 이제 개인정보 동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절차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예약 사이트, 예약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날짜랑 시간이랑 이런 걸 고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따로 회원가입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간단한 실명 인증만 하고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약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드린 자료집 뒷페이지에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그냥 바로 링크 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입학 테스트까지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입학 테스트를 보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아이가 이제 어느 레벨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요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이제 뭐, 방문이든 전화로 또 따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그때 또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기파랑 문혜원, 일산지경원 설명회는,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또 추가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주셔서 이제 전화 아니면 대표님 아니면 또 밖에 또 선생님들 계시니까 질문하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일산시경원 나득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